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과학과 김지훈 선생이고요. 박수 감사합니다. 앉으셔도 돼요. 제 자료 보시면 요즘에 설명회 다니라고 많이 힘드시죠? 빨리 끝내드릴게요. 자, 한 장 넘기시면 차례 있고요. 이대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페이지가 오른쪽 위에 써 있으니까요. 그거 보시고 따라서 오시면 좋겠어요. 또 한 장 더 넘기시면 이 페이지에 대학별 입시 기준이 있는데요. 우선 예비 고1부터 대학별 입시 기준 이런 것들 필요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제 생각엔 고3보다 예비 고1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흐름만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자세한 건 아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입학 정원은 교육부에서 정시 정원 비율을 40% 이상 높이도록 권고를 지금 해 놨고요. 그래서 그 아래 표에 보시면 거의 대부분 대학교들이 정시 정원을 40 이상으로 맞춰 놨죠. 근데 실제로는 수시에서 합격한 학생들이 그 최저 등급을 못 맞춰서 그런 학생들이 좀 꽤 있기 때문에 이 저 정시로 이월되는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정시 정원은 한 45에서 50 정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시는 50에서 55 그리고 정시는 45에서 50%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이 페이지에 계속 표를 보시면 이 페이지의 표는 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페이지에 수시하고 정시의 주요 사항이 있는데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가 첫째라고 하면 조금 낯설어하는 학부모님들 계실 것 같아서 좀 조금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수시는 내신 중심이고요. 내신 중심은 정성 평가와 정량 평가를 같이 하게 되고 대부분 학교에서 전 과목을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는 수능 중심이고요. 정량 평가만 하는데요. 서울대는 정시에서도 내신을 같이 봐요. 내신을 같이 보는데 많이 보진 않지만 같이 봅니다. 근데 그 외의 모든 학교들은 정시에서 수능만 봐요. 내신 학생부 안 보고 수능만 보는데 이 정성평가, 정량평가도 살짝 설명을 드리면 아래 써 놨죠. 정성평가라는 건 과학 과목 중에서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까지 고려. 정량평가란 건 과목과 관계없이 점수만을 고려. 예를 들어 볼게요.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를 가고 싶어요. 우리 아들이 수시로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갈 거예요. 근데 고2 때 휴문고는 물화생지원은 지금 다 하고 있죠. 고3 때 아마 물리를 해 주면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계공학과에선 물리가 필수니까요. 수시로 갈 때는 무슨 과목을 공부했는지 그리고 그 과목을 몇 점 받았는지 둘 다 봅니다. 정성평가 무슨 과목 공부했는지 정량평가 몇 점 받았는지 같이 보게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 아들이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갈 건데 정시로 갈 거예요. 그러면 물리 사실 점수가 고2 때 물리 내신 점수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수능만 보면 되는 거고요. 그때 수능에서 선택 과목조차도 물리 안 봐도 괜찮습니다. 생지 보고 연세대학교 기계공학 갈 수 있고요. 왜냐하면 정시가 수능 중심이고 수능에서는 정량 평가만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과목을 봤는지 일부 서울대 과들 중에서는 과목을 좀 지정해 놓은 과도 있긴 있지만 서울대를 제외한 모든 학교들은 사실 가끔 의대도 좀 있습니다. 의대도 있는데 의외 학교들은 과목 지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기계공학과, 물리학과 갈 때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어 과목 선택을 생지에서도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러면 들어간 다음에 좀 힘들지 않을까요? 공대 가면요. 일단 밀어 넣어야죠, 우리는. 밀어 넣고 들어간 다음에 자기들 몫이죠, 뭐.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얘들아 고등학교 물리는 학교 시험이 그 수능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틀리게 하려고 내는 거거든. 그런 문제가 꽤 많아."라고 하는데 대학교 물리는 공부를 위해서 시험 문제를 교수님께서 내시거든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이거 진짜 알 수 있어야 되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라는 것들을 시험 문제 내시기 때문에 사실 제가 대학교 때 느꼈어요. 고등학교 때 물리를 잘 못했거든요. 대학교 가서 제가 물리를 좀 잘했어요. 일반 물리학부터 다 A플 받았고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 대학교 물리가. 고등학교 때 잘 못했어도 대학교 가서 이렇게 잘하는 경우 재밌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들어가고 나면 물리해서 홍대 가는 것보다 물리 안 하고 연대 가는 게 낫지 않나요? 그래서 정시로 간다면 이렇게 정량 평가만 하기 때문에 정량 평가 때문에 정성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이 생지를 많이 봅니다. 그 얘기도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서울대는 정시에서 그래서 하도 물리를 안 하고 공대를 학생들이 오니까 서울대는 이거 2023학년부터 내신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2 때 물리 몇 점 받았니? 공대 오는데 고3 때 물리 했니?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겠죠. 내신을 같이 반영하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신경을 좀 쓰고 있고요. 그리고
2024 학년도부터는 요렇게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거 좀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의대 포함해서 자연과학계열 같은 경우에는 40% 정도의 학과에서 물, 화 중에서 한 개는 꼭 수능에서 봐라. 내신도 볼 거야. 내신 20% 반영할 거야. 무슨 과목 학교에서 내신에서 공부했는지 볼 거고, 그리고 수능에서도 한 반 정도의 학과에서 이과에서는 물, 화 중에서 한 개는 봐라. 뭐 화생을 보든가 뭐 물질을 보든가, 요즘에 생질을 가장 많이 보거든요, 학생들이. 그럼 안 되겠다 싶어서 이런 장치를 뒀고요. 그리고 그다음 내용 보시면 이건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내용은 수시에서 서울대를 비롯한 나머지 학교들에서 수시하고 정시에서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보여드린 표고요. 바로 3 번은 이제 수시에서 전 과목 보는 학교도 있지만, 이렇게 예전에는 그 사실 서울대를 빼고는 다 막 문과는 국영수, 이과는 국영수, 과 이렇게 반영을, 내신조차도 그렇게 반영을 했었는데, 요즘에 흐름은 전 과목 반영입니다, 수시에서요. 네, 그래서 수시에서 학생부 가지고 대학을 가려면 전 과목을 좀 더 신경을 좀 써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정시에서의 수능 반영 비율인데요. 3 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표입니다. 요건 제가 왜 넣었냐면, 생각보다 정시에서도 과탐이 좀 중요하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과탐이 과학이 수학하고 똑같지 않나요? 뭐 연세대가 제일 과학이 높긴 하지만 그 외 학교들도 생각보단 과학이 좀 중요하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 한 페이지 넘기시면 4 페이지 가시면 인제 수능에서의 탐구 과목 선택이 있는데, 요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1 때부터 신경을 써 줘야지만 고2 때 고3 때 하면 사실 좀 늦거든요. 그래서 신경 써 주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처음에 올라가면 고등학교 때 내신에서 1 학년 때 휴문고 기준입니다. 1 학년 때 통합과학을 4 시간 동안 일 주일에 수업을 하고요. 과탐실을 1 시간 동안 수업을 합니다. 고1 올라가면요. 그리고 2 학년 올라가면 물화생지 1을 수업을 하게 됩니다. 2 시간씩 4 과목을 수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3 학년 올라가면 요 중에서 2 개를 택을 해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건 내신에서 하는 수업이고요. 수능에서는 요 중에서 2 과목. 근데 1 학년 때 했던 통합과학이랑 과탐실은 빼고요. 빼고 나머지 2 학년 때부터 했던 물화생지 1, 2 8개 중에서 2 개를 선택을 해서 수능을 보게 되겠죠. 고요. 그다음 수능에서 탐구 과목 선택을 보면요. 지금 교육 과정이 사실 문이과 구분이 없는 교육 과정이에요. 교육부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계획은 문이과 구분 없이 사회 9 과목, 과학 8 과목 중에서 2 과목을 수능에서 선택을 해서 가고, 어 그런데 대학교에서 그렇게 하면 불편하잖아요. 사회만 맨날 하는 학생들이 공대 오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서 제한을 뒀죠. 대학교에서 "그래, 교육부에서 그렇게 한다면 내가 문과는 문을 열어 줄게. 문과는 사회를 수능에서 보고 오던 화학을 보고 오던 다 받아 줄게." 문과는 거의 대부분 학교들이 열어 놨어요. 그런데 이과는 여전히 과학만 봅니다, 거의 대부분 학교들이요. 우리 뭐 이과에서도 사회 보는 학교도 있는데요. 사실 그 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대학은 아니고요. 대부분 학교들이 과학을 봐야지만 이과에서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어 탐구공학 선택은 이제 3 가지를 고려하는 걸 이제 제가 정해 본 건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모집단이 커야겠죠. 커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회사인권 학생이 좀 적은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쵸? 세 번째가 조금 낯선 말인데요. 표준 점수랑 변환 표준 점수를 좀 높게 받을 수 있는 과목, 이게 좀 좋습니다. 일단 1 번, 2번 한다면 무슨 과목일까요? 1 번, 2번 한다면 ing가 좋겠죠. ing가 아무래도 모집단이 크고요. 잠시 후에 숫자로 보여 드릴 건데요. 최상위권 학생이, 사실 물리화학은 좋아해서 보는 학생들도 꽤 있잖아요. 근데 특히 지구과학은요. 제가 지학 선생님, 지구과학은 지학 좋아서 보는 거 아니잖아요. 물화 싫어서 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쪼끔 최상위권 학생이 쪼금 적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게 좀 중요한데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요. 표준 점수랑 변환 표준 점수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릴게요, 간단하게. 4 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 숫자가 왜 이렇게 나와요? 조그만, 이걸 까맣게 해 놓은 걸 이걸 바꾸면서 까맣게 깜빡. 10 분이 됐네요.
10분 됐네요. 알람 맞춰 놨거든요. 빨리 10분 내로 또 끝내겠습니다. 그다음 요거 내용을 좀 보시면 4페이지에 보시면 표준 점수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표준 점수를. 5페이지 내용 보시면 표준 점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프가 두 개가 있죠. 어, 표준 점수라는 게 뭐냐면요. A 과목, 과탐은 50점 만점입니다. A 과목에서 시험 결과를 정리했더니 수능 결과를 정리했더니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B 과목은 이렇게 나왔어요. 누가 만점자가 어느 과목이 만점자가 많이 나왔나요? A 과목이 많이 나왔죠. 그럼 B 과목은 만점자가 적죠. 그럼 어떤 문제가 좀 더 쉬웠던 문제일까요? A가 좀 쉬웠고 B가 좀 어려웠던 문제였죠. 이런 경우에 같은 50점을 받아도 표준 점수는 B 과목의 50점이 높습니다. 이해하셨나요? 표준 점수는 그런 거예요. 같은 만점을 받더라도 어려운 과목에서 만점이야. 야, 넌 좀 표준 점수 높게 줘야겠다. 그게 표준 점수인데요. 이렇게 되면 과목 선택이 뭔지 이렇게 되면 어려운 과목을 보는 게 유리하겠죠, 수능에서. 그럼 어떤 과목이 이렇게 B 과목처럼 어렵게 표준 점수 높게 받을 수 있을까요? 물화하지 않겠나요? 물하겠죠? 아니에요. 생지예요. 생지가 이렇다고요. 그거를 이제 앞에 있는 표에서 보여드릴 건데요. 생지가 왜 이런지 이유가 두 가지. 제 생각은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지 좋아서 보는 거 아니잖아요. 물화 싫어서 보잖아요. 두 번째는 생지는 늦게 시작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물리화학 대부분 중학교 때 선행했잖아요. 물리들 많이 했죠? 화학들 많이 했죠? 혹시 지학 선행한 학생 있나요? 제가 휘문고 지학 2학년 내신 하고 있는데요. 휘문고 2학년 내신 가장 빨리 하는 학생이 언제냐면요. 예비 고2 겨울방학. 수능에서 보겠다는데 지구과학을 수능에서 볼 건데 예비 고2 겨울방학 때 심지어 예비 고1 겨울방학 고2 예비 고2요. 예비 고2 1학년 마치고 예비 고2 겨울방학 때 안 듣고 2학년 내신 때 처음 듣는 학생도 있어요. 수능에서 볼 건데. 왜냐하면 학생들이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냥 2학년 내신은 김지훈 선생 수업 들으면 된다고 거기서 다 나온다고. 맞긴 하거든요. 근데 내신은 되는데요. 수능은 사실 많이 해야 돼요. 몇 번 해야 되냐고요? 가능하면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첫 번째 최상위권 학생이 좀 적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늦게 시작해요. 생지를. 그래서 생지가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생지가 표준 점수가 만점자 표준 점수가 비슷하게 나와요. 물화랑 비슷하게 나옵니다. 만점자 표준 점수가 생지가 거의 보여드릴게요.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4페이지에 보시면 이번 수능인데요. 이게 1컷의 표준 점수 47, 47, 47, 47이고요. 그다음 1등급 표준 점수, 1등급 컷 표준 점수, 1컷이 1등 컷이 이 점수였고요. 1컷의 표준 점수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만점자 표준 점수가 시험의 난이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데요. 만점자 표준 점수 보면 69, 69, 69, 68 비슷하지 않나요? 생지가 물리학이랑 비슷한데요. 그 아래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는 70, 75, 72, 73 비슷했네요. 72, 68, 72, 74. 사실 그 전해 2021년 1학년들은 차이가 더 많이 났었어요. 생지가 훨씬 높았습니다. 2022학년도 요 마지막 자료를 보시면 물화보다 생지가 표준 점수가 조금 비슷하거나 높죠. 거의 항상 물화보나 생지가 표준 점수가 비슷하거나 높아요. 그러니까 물화하고 생지가 보시면 시험 결과가 비슷하게 나오거나 난이도가 비슷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생지가 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생지가 문제가 더 어려운 건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원래 전공은 화학인데 지금 지학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어요. 지학 선생인데요. 원래 그래서 시험 수능이 끝나면 제가 화학이랑 지학을 다 풀어봅니다. 풀어보는데 그 어떤 해에도 화학보다 지학이 어려웠던 해는 없었어요. 항상 지학이 화학보다 쉬웠거든요. 화학은 저도 수능 문제 이렇게 손으로 풀어요. 손으로 풀어야지만 문제가 풀리거든요. 수능 문제가 80, 90. 지구과학은 눈으로 풉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지구과학은 늦게 시작해도 사실은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늦게 시작하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빨리 시작하면 더 잘 나오지 않겠나요? 그러니까 지구과학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물리화학과 생지 중에선 생지를 좀 빨리 시작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위에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의 선택자 수가 물리화학보다 선택자 수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생명과학, 지구과학의 표준 점수가 물리화학이랑 비슷하거나 조금 높습니다. 사실 그래서 무슨 과목 선택하냐에 따라서 표준 점수의 만점자 이 점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요거를 요 유불리를 없애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 대학들은 전환 표준 점수를 씁니다. 그걸 쓰면은 유불리가 좀 없어져요. 근데 아직도 서울대는 그냥 표준 점수 써요. 서울대 갈 때는 사실 무슨 과목 선택하는지 되게 중요해요. 서울대 갈 때는.
그거에 대한 건 소장님께서 아마 설명을 좀 나중에 해 주실 거고요. 그래서 5 페이지 계속 보시면 선택자 수를 보시면 물리화학, 물화생제 원만 지금 비율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물리화학에 비해서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월등히 거의 2배 가까이 되지 않나요? 생지의 비율이. 그리고 지금 마음은 다 '아이 나는 화생 볼 거야.' 알아요. 근데 결국은 생지 볼 겁니다. 숫자가 보여주잖아요. 심지어 고3이 돼도 바꿔요. 고3이 돼도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수능인데요. 인제 6월, 9월 모의고사가 중요합니다. 이게 평가원, 수능 출제 기관에서 내는 거기 때문에 수능의 전초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숫자를 보시면 위로 올라갈수록 물화는 줄지만 생지가 늘고 있죠. 생지를 제가 강조하고 생지를 해라라는 게 아니고 물리화학 하는 학생이 해야 되는 학생이 분명히 있어요. 시험 끝났는데 물리 이번 시험 범위에 역학이 들어갔어요. 근데 시험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친구들이 나한테 자꾸 와서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풀어?" 물어봐요. 그 학생 물리 봐야 돼. 근데 "난 물리 선생님 많이 있는데." 내가 가서 물어보고 있어요. 물리 보면 안 돼요. 물리 선생님은 얼마만큼 많이 했는지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많이 안 했어도. "화학도 선생님 많이 했잖아요." 근데 내가 가서 물어보고 있어요. 안 돼요. 화학 보면 안 돼요. 그 학생 생지 봐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 많이 안 했어도 이번에 막 배웠는데 근데 친구들이 나한테 와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그 학생 화학 봐야 돼요. 선행을 많이 했는지 저는 그거 물론 도움 되겠죠. 도움 될 텐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고1 때 학교에서 물화생지 원에 인제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만든 게 통합과학인데 그거 하면서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학교에서 "뭐 물어보고 있냐? 애들이 와서 뭐 질문하니?" 이렇게 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도움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내용 보실까요? 시기별 인제 수업 뭐 공부하면 좋을지 6 페이지에 정리해 놨는데요. 전 방학 때마다 통합과학 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이번 방학 때 제가 디스크 수술을 해서 방학 동안 쉬고 있는데요. 그전에 12월 설명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발 통합과학 좀 이과 학생들 수능에서 볼 과목 위주 좀 정해서 이미 좀 지났죠. 지금 통합과학 하고 있어요. 좀 열심히 시켜주세요. 선택한 거니까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다음번 여름방학 때부터는 꼭 방학 때마다는 보라생지 원해서 수능에서 볼 과목. 그래서 뭘 해야 될지 아직 못 정했는데요. 그러면 생명과학에 유전시켜 주세요. 생명과학 유전은 진짜 어렵습니다. 지구과학 늦게 하면 안 된다면서요. 빨리 하는 게 좋다면서요. 그래도 생명과학 시켜주세요. 2개 할 수 있으면 2개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슨 과목 할지 모르겠으면 전 물리화학보다는 생지를 해주는 게 특히 우리 아이는 아직 다른 학생에 비해서 휴문고 가니까 왜 이렇게 애들이 선행을 많이 해놨어요? 물리화학 왜 이렇게 많이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거 따라가려면 진짜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생지를 시켜주세요. 왜냐하면 물리화학 따라가려고 하면 계속 뒤만 따라가요. 그 학생들 따라가려고 하면 계속 뒤만 따라가거든요. 근데 생지는 출발선이 비슷해요. 늦었다 싶으면 생지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물리화학 많이 해 놓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물리화학 계속 열심히 시키셔서 방학 때마다 수능에서 잘 볼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흐름은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읽어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다음 7 페이지 단어 분석은 이렇게 됩니다. 별표 친 게 어려운 거고요. 맡겨 주시면 제가 열심히 가르칠게요. 참고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8 페이지 볼까요? 8 페이지. 요거 인제 궁금하시죠? 휴문고 통합과학 출제 경향이라는 대책 같은 경우에 어 읽어 볼까요? 첫 번째. 휴문고에서는 매년 각 중학교 상위권 학생들이 대거 진학하기 때문에 대치 중에서도 가장 경쟁이 치열하고요. 최근 휴문고 통합과학의 출제 경향과 학원에서 준비하는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학교에서 무슨 문제를 내냐면요. 바로 1번 고3 수능 무의기출 문제를 고1 시험에 내요. 물론 20번 문제, 수능에 20번이 진짜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그만큼은 안 냅니다. 내는데 한 15, 16번 수준까지 냅니다. 그래서 그것도 가끔 내거든요. 가끔. 늘 나오는 건 아닌데 학원에서 늘 준비시켜요. 왜냐면 이번에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15, 16까지 하면 좀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전 17, 18 정도까지 시키거든요. 이번에 혹시 진짜 어려운 게 나올까 봐. 아무튼 계속 읽어보면 그래서 고3 수능 모의 기출 문제, 통합과학과 연계되는 물화생지 원의 고3 수능 모의 기출 문제 중에서 상당수 문제가 나오고요. 물리화학, 생명과학은 원 수준에서 지학은 2에서도 나옵니다. 지학은 선생님들도 아시거든요. 2도 얘들이 풀만해. 엘니뇨 2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판구조론 2에서 나옵니다. 나오고요. 그래서 1, 2회차의 어려운 내용에 대한 수업을 저는 먼저 합니다. 이번 시험 범위에서 가장 어려운 단원 1, 2회차에 먼저 하고요. 매주 스텝 바이 스텝 그다음 3회차 숙제는요. 뒤에 또 나올 건데 3회차 숙제는 3회차 배운 내용의 숙제 더하기 1, 2회차 복습. 4회차 숙제는 4회차 배운 내용 숙제 더하기 1, 2, 3회차 복습문. 그래서 어려운 단원을 항상 먼저 앞에서 해서 반복해서 고3 수준의 문제까지 그거를 첫 수업하고 그걸 어떻게 풀어요, 아들이. 그래서 조금씩 계단 밟듯이 올라가요, 난이도가.
나중에는 고3에 17, 18까지 풀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반복시키고 있고요. 두 번째, 실수하기 쉬운 함정 문제. 시문고에서도 요거 나옵니다. 나오고요. 원리를 정확히 또 시간이 일찍 끝내드린다는 거 맨날 이렇게 되네요. 빨리 갈게요.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빠지기 쉬운 함정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교과서 프린트의 지엽적 내용을 이해한 함정 문제 또한 종종 출제가 되고요. 요거는 제가 진도 나갈 때 함정을 살짝 언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웬만하면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함정 같은 거 얘기하면 주객이 져도 되거든요. 진짜 중요한 내용들을 진도 나갈 때 얘기를 하고 반복시킨 다음에 직전 대비 때, 직보 때 얘들아 우주의 팽창은 거기 풍선 위에 점들 있잖아. 그거 은하야라고 수업 때 얘기해요. 근데 직보 때 그거 별이라고 하면 틀린 거야라고 얘기해 줘. 왜 그런지 이제 아이들이 그게 은하란 걸 이제 그게 무슨 원리인지 알고 있는 아이들은 그게 별이라고 하면 틀린지 왜 그런지 알아요. 그걸 이제 직보 때 그런 함정들을 제가 싹 모아서 정리해 주고요. 그래서 시험 끝나면 학생들이 선생님 진짜 거기서 다 나왔으면 그런 학생들 많거든요. 그다음 시간 부족으로 실수 유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중간 난이도, 제일 어려운 난이도 문제를 하나 넣기도 하지만 그거 안 넣고 어떤 시험에서는 중상 난이도를 여러 개 배치하기도 해요. 그럼 시간이 모자라서 많이 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부족으로 실수 유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방법이 뭐 연습밖에 없습니다. 자꾸 반복. 김연아 선수가 트리플 악셀을 할 줄 모르나요? 할 줄 알죠. 근데 왜 수천 번을 연습해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사실 우리 아이는 실수를 잘해요. 제가 보기엔 그거 실수가 아니고요. 연습을 덜 한 거죠. 김연아 선수가 트리플 악셀을 100번만 하면 실수 분명히 실제 대회에서 실수하겠죠. 3,000번 했어요. 실수 거의 안 하지 않나요?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실수가 아니고 연습을 덜 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연습하면 복습 문제 통해서 제가 숙제가 좀 많아요. 근데 그거 다 하기 힘들어요. 근데 다 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학생들이 실수하지 않고 점수를 받아오거든요. 제 생각에는 시문고에서 이만큼 해야지 다 맞을 수 있어라고 하는 걸 제시하기 때문에 숙제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고요. 서술형 문제 난이도 증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내용 볼까요? 다음 내용. 수업 기간은 이렇게 되고요. 토요일반, 일요일반 정규 6회 무료 보강 1회. 무료 보강을 제가 혹시 못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시험 날짜가 완전히 임박해서 첫날 시험이다라고 하면 그 무료 보강 시간에 직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무료 보강을 하게 될 거고요. 이렇게 되고 이번 시험 범위입니다. 이번 시험 범위 왜 이렇게 되냐 어떻게 아냐고요? 지난 5년 동안 그랬거든요. 여기서 살짝 벗어나는 애도 있었지만 거의 항상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험 범위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1회차, 2회차의 어려운 내용을 먼저 하게 될 겁니다. 이해합니다. 그다음 중요 포인트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포인트가 있는데요.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중요 포인트 있고 그다음 내용 11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1회차의 가장 어려운 내용 진도 나가고 기본 중간 난이도 문제 하고요. 3, 4회차에 남은 진도 나가면서 스텝 바이 스텝 1, 2회차에 배운 내용의 어려운 문제를 복습 문제를 통해서 주게 되고요. 5회차에는 서술형 대비 문제. 교과서에 있는 모든 물음을 교사형 지도서 기준으로 해서 제가 밑줄 해설지에다가 뒤에 밑줄 긋고 굵은 글씨에서 키워드 정리해서 줍니다. 6회차에는 모의고사 6, 7회차에 모의고사 두 번을 보거든요. 첫 번째 모의고사는 이건 숙제에서 냅니다. 숙제에서. 아직 공부가 충분히 안 되어 있을 테니까 숙제에서 내고요. 숙제 잘해오면 맞출 수 있어라고 내고요. 특히 6회차에 모의고사를 봐요. 그럼 5회차 숙제에서 반 이상을 내요. 그래서 얘들아 다음 주에 모의고사 부담스러워? 이번 숙제 잘해와. 다음 주에 아마 그중에 반 이상은 거기서 나올 거야라고 제가 해서 숙제에서 내고 7회차는 시험고 기출에서 냅니다. 시험에 거의 임박했으니까요. 모의고사는 이렇게 두 번을 보게 되고 성적표는 따로 나가게 되고요. 직보 때는 뭐 하는지는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직보 때는 중요 내용 정리하고 함정 문항 정리하고요. 직보 때는 새로운 문제는 하나도 안 나갑니다. 직보 때는 그동안 풀었던 것 중에서 중요한 문제만 모은 문제가 시험 전날 풀어볼 문제라고 해서 그거 나가고 그리고 직보 자료에는 함정 문항 정리한 게 나가게 되고요. 그다음 수학 및 특징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없다니까 이건 좀 넘어가면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중요한 것만 좀 말씀드리면 7번 매주 수업 진행 상황, 남은 일정, 테스트 점수, 과제 수행 정도를 학부모님과 학생에게 문자를 발송하고 문자는 제가 만들어서 발송을 하게 되고요. 굉장히 길 거예요 아마. 그거 보시면 대부분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수업 동영상 촬영 및 이메일 발송, 보강 및 복습에 제가 보강을 따로 못 하고요. 빠진 학생이 있으면 동영상 촬영해서 보고 그리고 수업을 들은 학생도 수업 끝나고 집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이메일로 그날 수업에 대한 동영상이 와 있을 거예요. 수업을 들었어도요. 그래서 오늘 수업 중에서 선생님 2교시의 앞부분 이거 어려웠어요. 그거만 다운받아서 보면 돼. 이렇게 보내주고요. 직보는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정리를 직보자를 만들어서 주고요. 그다음 12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중동이면 딱 두 학교 수업하는 건 혹시 들으셨나요? 딱 두 학교 중동이면 두 학교 수업하거든요. 근데 두 학교의 교재가 달라요. 다르게 만들거든요. 왜냐하면 교과서가 다르고 선생님 프린트가 다르니까. 이 첫 페이지부터 내용이 다르죠. 선생님 근데 휴문고에서 이 내용 가르치면 어떡하죠? 이거 학교에서 하면 어떡해요? 그럼 나중에 제가 6회차쯤에 5회차 6회차면 정리 수업 때 이런 게 있으면 그걸 또 나중에 그 학교 학습지에 있으면 올해 특이하게 그걸 얘기했어요. 지난 5년 동안 없었거든요. 그럼 제가 안 넣죠. 사실 내신 대비일 때 가장 나쁜 책이 뭐냐면요. 하이탑이에요. 하이탑에는 우리 학교에서 안 배운 내용이 30%가 이 고1 내신은 진짜 교과서에 충실해서 배워야 되거든요. 교과서 학습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넓게 가르치면 아이들이 해야 될 것도 많은데 하이탑 가지고 공부하면 정말 하이탑 좋은 책이에요. 좋은 책이에요. 궁금할 때 찾아보기엔 제일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하이탑 가지고 내신 대비하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 조금 넓게. 그동안 선배들이 했던 것들 딱 한 번, 5년 동안 한 번 배워봤어요? 일단 그건 빼놔요. 빼놓고 그동안 3번, 3년 동안 배운 내용이 있어요? 그건 넣습니다. 교과서보다 좀 넓게 그렇게 교재를 만들어서 수업을 하고요. 클리닉은 제가 직접 합니다. 조교쌤, 저 사실 제 조교들 다 문과 출신이고 꼼꼼해요. 대부분 여학생입니다. 근데 전 밑에 선생님들 없어요. 제가 혼자 다 합니다. 그럼 그 200명, 휴문고 학생 200명 넘거든요. 그 학생들 질문을 다 받을 수 있냐고요? 제가 다 받아요. 클리닉에 사실 학생 많이 안 와요. 질문 학생들 많이 안 합니다. 왜냐고요? 제가 사실 많이 안 하도록 노력을 해요. 저는 제가 주는 문제, 교재 뒤에 연습 문제 해설이나 아니면 제가 주는 연습 문제, 프린트로 나가는 연습 문제 뒤에 해설지를 제가 바꾸거든요. 제가 수업을 많이 못하는 이유가 해설지를 바꿔야 돼요. 모든 해설지 바꾸지는 않습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고3 수능 모의고사 기출 문제 그거를 고3용 해설로 아이들한테 주면 아이들이 그거 읽으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고3 애들도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그걸 제가 수업 시간에 풀어주는 고대 방법대로 그대로 바꿔놔요. 수업 시간에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순서도를 만들어줘요. 1번 그래프가 있으면 그래프의 Y축을 봐라. 2번 뭐 쭉 순서가 있거든요. 해설지도 그대로 순서대로 바꿔놔요. 그대로 따라가면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학생들은 그거 보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 학생들이 질문을 적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을 좀 줄이는 방법을 제가 선택을 했고요. 그거 근육을 하고 있고요. 클리닉 제가 직접 합니다. 특히 혹시 학교 다니실 때 경험해 보셨던 적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시험 날 아침에 갔는데 시험 30분 남았는데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 경험 해 보신 적 있을 수 있어요. 학생들 분명히 그런 거 있어요. 있는데 그때 누가 있어야 될까요? 제가 있죠. 저한테 문자 하면 돼요. 저 모든 문자 저 이 폰 이거 저희 어머니도 여기로 업무용 폰 따로 없거든요. 화장실 갈 때 항상 들고 다니거든요. 이거 저한테 문자하면 제가 화장실 가 있어도 제가 대답해 주거든요. "선생님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제가 대답해 주거든요. 모든 걸 제가 다 해 줍니다. 모든 자료 제가 다 만들고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많이 못 하고요. 하여튼 이렇게 또 일주일에 2번씩 하게 되고요. 수업은 똑같은 수업이니까 편한 거 아무거나 듣게 예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다음 과학 탐실은 걱정하지 마세요. 과학 탐실은요. 요거는 절대 평가거든요. 절대 평가고 80점 이상이면 A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자료도 미리 만들어 주거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다음 이제 모의고사 성적 문제하고 성적표인데요. 모의고사 문제 왼쪽 거는 휴문고 기출 그리고 이렇게 위에다가 제가 주는 문제들은 다 근거 자료를 써 놔요. 연습 문제도 위에 이거 고3 몇 년도에 언제 본 거야라고 해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을 문제 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근거 자료를 써 놓습니다. 근거 자료가 없는 문제들은 족보다 큰 문제예요. 이렇게 대부분 고3 문제들은 다 써 놓고요. 그래서 나 이거 너무 어려운데 보니까 이 고3 수능 16번 문제였네. 어려울 만하구나라고 해서 아이들이 다시 한번 풀어봐야 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 모의고사 문제였고요. 그리고 이 모의고사 성적표거든요. 14페이지에 보시면 성적표 했나요? 이번 시험 범위 그때 봤던 시험 범위 단위이고 여기에 내점수하고 평균 점수하고 비교해 놓게 해놨고요. 그리고 이 내용 보시면 내가 몇 점인지 이게 사실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게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요 등급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제가 몇 등급인지 안 씁니다. 성적표 안 쓰는데 내가 몇 등급인지 알죠. 왜? 누적 퍼센트가 62.7%예요. 그러면 여기에 등급이 써 있으니까 내 위치를 알 수 있고 학생 수가 많으면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진짜 학교에서도 특별한 노력을 더하지 않는 한 요 등급이 나와요. 학교 시험 보면. 남은 2주 동안 제가 모의고사 2주 전에 보거든요. 남은 2주 동안 정말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럼 올라간다는 걸 아이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등급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몇 번 문제를 틀렸고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몇 번 문제를 틀렸고 그리고
오답률은 얼마인지. 아, 나 이거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였네. 아, 이거 내가 진짜 어려운 문제여서 틀렸구나. 오답률 보시면 70.1%, 아, 안 되는 거였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어려워서 틀렸구나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성적표가 나가게 되고요. 그다음 이거 이제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문자인데요. 이건 좀 읽어봐야 돼요. 시간이 없더라도. 참고적으로 2번 첫 번째, 이건 빨간 네모 친 게 뭐냐면요. 내가 대답해주는 즉시 대답해준다. 저 그냥 집에서 폰 항상 들고 있거든요. 항상 들고 있고, 그리고 항상 PC로 제가 문자도 대답해 주니까 지금 바로바로 시간이 즉시 대답을 해주. 물론 좀 걸리는 것도 있어요, 가끔은. 근데 제가 세상에서 가장 빨리 답변해 주는 선생님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직접 대답을 해주고 있고요. 사실 조교쌤이나 질문 조교쌤이나 답변을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쓸까도 막 고민 많이 했는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는 진짜 선생님 나 아니면 제대로 대답 못 해줄 텐데 라는 게 가끔 생각이 들어요. 가끔. 그래서 제가 아직도 질문 조교를 못 쓰고 있거든요. 제가 직접 대답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 거는 보시면 학생들이 시험 끝나고 이제 문자 온 건데요.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게 거의 다 나왔습니다. 진짜 뭐 그 엘니뇨랑 우리나라에서 이상고원 있는 거랑 태양광 만점은 다 나왔다고 막 좋다고 시험 끝나자마자 집보자료에서 시험이 다 나왔다고 했고요. 그 다음 것도 보시면 집보자료가 정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선생님 집보자료를 기반으로 문제를 출제하신 줄 알았어요. 마지막 문자 보시면 이번 기말고사에서 선생님 처음 선생님하고 다녔는데 좀 더 일찍 다닐 걸 후회가 됩니다. 처음 2학기 기말 때 처음 들은 학생이 일찍 다닐 걸 후회했다고 하고요. 그다음 참고자료 17페이지에 보시면 이거는 제가 시험 끝나면 문항문서 동영상을 다 찍어요. 물론 요즘엔 선생님들이 다른 선생님들도 좀 찍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제일 먼저 찍어요. 다른 선생님들 찍으시는 거 한번 보세요. 예전 거 있는지. 없을걸요. 저 예전 거 다 있거든요. 제가 제일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고요. 많이 노력을 해왔고요. 그래서 요거 QR 찍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유튜브에서 김지훈 과학 치시면 안 뜰 거예요. 제가 유튜브 만든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잘 찾아보시면 네잎클로버 모양 그림이 있거든요. 그거 찾으시면 아마 그 전체를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 특징은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18페이지는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럼 19페이지에 보시면 휴문고 학생 선배들이 이렇게 선택하는 이유는 있지 않을까요? 많은 선배들이 200명 넘긴 적. 휴문고 1학년 몇 명인가요? 400명 좀 넘지 않나요? 그중에서 학원 몇 명이 다닐까요? 선배들이 선택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좀 올라가는 건 이유가 있겠죠.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꼭 물어보시고, 제가 자료 화려하지 않습니다. 굳이 몇 년째 똑같은 거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나오는 연습 문제 또 자료 되게 소박하거든요. 근데 내용은 제가 누구보다 더 화려하게 만들고 꼭 필요하게 만들고, 화려하게 안 만들어요. 화려하게 만들면 아이들이 헷갈립니다.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꼭 필요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제일 많이 듣는 수업이고요. 수업 장면입니다. 약속 못 지켜도 일찍 끝내드리려고 했는데 쉽지 않았네요. 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요, 학원 연락 주시면 저한테 연결이 될 거고요. 그리고 휴문고 선배 누구한테든지 물어보시면 제 번호 알려주실 거예요. 제 번호가 거의 오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